자, 우리 165페이지부터 나오는 제2과목의 마지막 챕터 수집 자료의 처리. 이미 우리가 수집 자료를 처리하는 것을 앞에서 한번 검토했었는데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실제로 어떻게 자료가 처리되는지의 예시까지도 좀 보여주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자료가 수집되는 것을 우리 원자료라고 얘기하죠. 원자료, 원어로는 raw data라고 표현하죠. 이 raw data가 오면 그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자료의 타당성과 그다음에 이 자료가 얼마나 이제 제대로 돼 있나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자료의 타당성을 볼 때 정말 적절한 사람이 조사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했으면 적절한 사람이 제대로 응답한 그러한 자료인가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165페이지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우리 앞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우리가 지침서대로 내린 그 조사원의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제대로 된 조사 대상자에게 제대로 된 과정으로 그렇게 자료를 수집한 거 맞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적절하게 수집됐는가를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이제는 에디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자료를 에디팅하는 순서는 자료를 에디팅하고 코딩, 펀칭 이렇게 3종 세트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요. 자료 에디팅 과정에서 자료를 검증하는 것도 필요하고 검증한다라는 것도 결국은 자료의 에디팅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편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편집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가 좀 이상하다. 그럼 재검증도 해야 되고 재조사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 조사 대상은 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자료의 편집 에디팅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편집의 내용을 보면 수집된 자료를 알아볼 수 있고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가를 보는 게 이제 에디팅인데요. 자료의 에디팅이 굉장히 쉬운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의 에디팅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앞뒤가 막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체 조사 같은 경우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출액이 얼마냐? 그러면 5,000불 이렇게 썼는데 뒤에 국가별 수출액이 얼마냐? 그러면 국가별로 나눠지면 그 수출액의 총합이 맨 앞에서 얘기한 총합과 달라요. 혹은 매출액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그 매출액이 그렇다면 각각의 경로별로 이게 온라인으로 매출한 거, 어디로 매출한 거 그걸 다 합치면 또 전체 매출액과 다르다든지 이런 경우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조사원은 현장에서 빠르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가 목적인데 그렇지 않고 그 응답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게 조사를 막 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대략 한 5,000불인데 뒤에 2,000불에서 합해서 6,000불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응답자들은 앞에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계속 기억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요. 조사의 에디팅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데 데이터 에디팅이 필요한데 이렇게 앞뒤를 맞춰야 되거나 논리적으로 맞춰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별로 없는 그러한 조사에서는 사실 에디팅이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에디팅을 할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 166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질문에 필요한 응답이 있는가, 무응답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다음에 응답자의 적격 여부 판단을 위한 건 개방형 질문의 경우 내용이 알아볼 수 있는가, 해독할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야 되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가. 그래서 결국 타당성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있는가라는 것도 에디팅에서 봐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그 앞뒤가 안 맞는 것뿐만 아니라 되게 만족한다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뒤에서는 불만족이라고 이렇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경우는 바로 일관성이 없는 경우죠. 그럴 때는 그 응답자가 뭔가 일관성이 없는 응답자라서 이 조사 대상자를 분석해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에디팅은 어려운 에디팅일 경우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자료의 코딩과 펀칭할 때 우리 자료를 제일 처음에 코딩할 때 탤리한다고 했었죠. 자료를 대략적으로 집계해서 대략 코딩 범주를 잡아놓고 자료가 그 안에 몇 개 속하는가 이런 대략적인 전처리 과정을 하는 것이고요. 자료에 코딩하는 것은 개방형 질문에서 수집된 자료를 유사한 것으로 코드를 부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무응답 같은 경우에는 9나 99, 999 무응답도 별도로 코드를 부여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코딩 작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객관식 질문은 번호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1, 2, 3, 4, 5
번호가 이미 붙여져 있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고유 코드 값입니다. 자, 코딩한 예를 볼까요? 주관식으로 응답받은 내용의 코드값을 부여하는데 에너지 관련 공기업 공사라고 하면 어떤 기관이 떠오르십니까? 이것을 주관식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쭈루루룩 나온 그 내용을 이제 지금 한 10개 정도의 코드값을 부여했네요. 그래서 이거 이외에도 더 많이 나왔겠죠. 뭐 모름, 없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모름과 없음은 사실 다르거든요. 하나도 안 떠오른다는 거고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건 다른 거니까 그 각각의 코드를 부여하는데 지금 이렇게 같이 응답한 사람은 같은 코드를 부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코드값, 이 순서는 주로 이제 응답 개수가 좀 많은 것을 앞쪽 코드로 많이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붙이고 자료를 펀칭한다고 하는데 펀칭은 자료를 입력해서 넣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라인 조사는 자동 펀칭이 됩니다.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클릭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펀칭이 되기 때문에 펀칭하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개별 면접조사나 전화조사, 우편조사 등은 이제 어쨌든 설문지로 수집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수작업으로 펀칭을 수행하게 되고요. 요즘은 뭐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도 캐피 시스템이라고 해서 퍼스널 컴퓨터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PC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설문지가 띄워지고 태블릿 PC 같은 것으로 거기서 응답 내용을 클릭을 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제 데이터로 펀칭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도 있는데요. 사실 캐피는 뭐 적용하기가 쉬운 조사도 있지만 되게 이제 복잡한 조사에서는 사실 캐피 시스템을 어쨌든 이건 또 데이터 와이파이도 막 돼야 되고 넘어가야 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조금 캐피 시스템이 적절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자, 자료의 펀칭 예시를 그냥 쭉 봤는데 말 그대로 자료 그냥 쳐넣은 거예요. 이게 뭐야? 한 페이지를 그렇게 썼죠. Q1이라는 질문에서는 4, 4, 4, 3, 3, 5 이렇게 채워넣는데 이 4가 뭔지 3이 뭔지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코딩 가이드, 코딩 북도 있어요. 코딩을 하면 이 코딩 북, 뭐 코딩 가이드라고 하는데 내가 코딩해서 그 코드 값을 펀칭해서 자료를 이제 입력해 놓은 단계인데 Q1의 4라는 게 뭔지 Q1은 지금 3, 4, 5 뭐 있는데 아마 1, 2는 응답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Q1부터 뭐 1, 2, 3, 4, 5는 뭐를 의미하는지 각각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코딩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요. 위에 메뉴에 있는 것은 변수 설명이죠. 뭐 Q1, Q1 2-1, 2-2 뭐 이런 변수의 설명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기도 보잖아요. 사회조사 분석사 하면 실기도 보는데 SPSS 같은 경우에 지금 변수를 지금 Q1 뭐라고 써놨냐 12-1이구나 이렇게 지금 붙여놨어요. 이게 아마 SP에 입력한 거를 갖다 놓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언더바가 그 변수 이름이 변수명은 만약에 언더바를 쓰고 싶으면 그러니까 뭔가 슬래시 이게 뭐라 그러죠? 짝대기 이런 거를 쓰고 싶으면 언더바를 써야 된다는 거. SPSS는 그래요. 뭐 엑셀에서는 상관없지만 변수명을 쓸 때 Q1, 뭐 A, B 뭐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는 어차피 구별이 안 되죠. SPSS는. 그리고 알파벳을 써도 좋고 변수명은 알파벳을 쓰거나 숫자를 쓰는 건 좋은데 이렇게 특수기호를 쓰고 싶다 그러면 언더바만 돼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도 변수명을 아마 언더바로 썼을 거예요. 자, 이제 자료를 집계해야 되죠. 자료는 기본적으로 빈도와 교차 분석을 우리가 한다고 169페이지에 되어 있고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본 변수가 결정되면 기본 변수가 예를 들어서 일반 여론조사라면 성별, 남녀 나오죠. 연령별. 뭐 연령별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뭐 이렇게 나왔다. 그다음에 거주지 이런 게 기본 변수예요. 뭐 수도권, 충청, 뭐 전라, 경상, 충청, 강원권 이렇게 4개로 나눴다. 이런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전체값 대비 전체로는 얼만데 빈도가 얼만데 각각의 배너별로는 각각의 기본 변수별로는 자료가 어떻게 집계됐는가 하는 것들을 기본 우리가 집계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뭐 100%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복수응답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고요. 뭐 빈도의 차이가 있거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게 되고, 그런 뭐 빈도의 차이가 있는지는 카이-제곱 분석으로, 그다음에 평균의 차이가 있는가는 분산 분석으로 뒤에 나오게 될 거고, 집단 간에 차이가 난다면 왜 이것이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들을 이유를 쓰게 되죠. 우리 170페이지에 기본 통계 테이블 예시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세로로, 이게 세로인가? 네, 세로로 했는데 여긴 배너를 가로로 했네요. 뭐 상관없어요. 배너를 지금 연령, 성별, 거주지 이거를 가로로 지금 한 거네요. 전체 뭐 302명을 조사했는데 전혀 이용 의향 없고 별로 이용 의향 없고 보통 이용할 것이다, 반드시 이용할 것이다, 이렇게 배너를 5점 척도로, 리커트 척도로 조사한 것이 각각 퍼센트가 나오죠. 전체 퍼센트, 그 다음에 연령별 퍼센트가 나오고요. 성별 퍼센트, 거주지 퍼센트, 이렇게 각각의 기본 변수별로 교차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교차 분석을 한 것이 가장 기본적인 빈도 분석을 하는 형태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탑2, 바텀2, 보통 뭐 5점 평균, 100점 평균까지 각각 전체는 어땠는데 연령별, 성별, 거주지별 각각의 배너, 기본적으로 분류 변수라고 얘기하는데 조사 회사에서는 그냥 배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분류 변수별로 연령 분류 변수, 성별 분류 변수, 거주지 분류 변수별로 비중이 어떻게 다르더라. 그래서 전체 대비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 거, 성별로 차이가, 남녀 차이가 있는지, 거주지 차이가 있는지라는 것을 비교 분석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것이 통계적으로 정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앞서서 얘기한 카이-제곱 검증, 뭐 평균이라면 분산 분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통계적 유의성, 뭐 분산 분석이나 카이-제곱 검증까지 안 하고 그냥 이 정도만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서 5점 평균을 봤더니 전체는 2.37인데 성별은 비슷하네요. 그러면 탑 2%를 볼까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네. 지금 보면은 탑 2%를 봤더니 전체 8.9%인데 탑2는 보통 4.5점, 긍정 비중이죠. 여기는 바텀이 더 높네요. 불만이 많은 그런 표를 갖고 왔나 봐요. 성별로 봤더니 남성은 7.3, 여성은 11.3 차이가 나죠. 7.3과 11.3으로 여자가 더 높다. 이 정도까지만 제 조사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응답 비중의 차이가 있는가라는 것을 검증하는 것은 또 카이-제곱 검증이라는 것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집단 간의 차이가 성별로 나오고 연령별로 나오고 거주지별로 우리가 구별해서 집단 간의 차이가 보여지는데,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차이인지 아닌지는 권고 사항으로 뭐 이렇게 차이가 났지만 뭐 표본수가 너무 적다든지, 뭐 아니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는 검증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자료를 정리하는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 자료를 정리해서 에디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예비 검토를 통해서 자료가 정말로 적절한 자료인가라는 것을 먼저 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굉장히 비표본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표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표본 오차가 무조건 발생한다고 했죠. 그런데 자료를 편집하고 에디팅하는 과정과 지금 코딩하는 과정, 또 펀칭하는 과정에서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 모든 것은 비표본 오차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면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표본 오차를 최소화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자료 정리도 여러 단계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비 검토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뭐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당연히 자료를 정리하는데 여러 가지 단계로 절차에 맞춰서 정리하는 건 중요하죠. 예비 검토를 통해서 자료를 개선을 하자. 그래서 표본 선정의 지침을 이해했는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본은 누구를 뽑아라 하는 그 선정 지침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조사원한테 교육할 때부터 나오죠. 그래서 조사원을 관리하는 경우에 이와 같이 표본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들을 표본으로 선정해라라는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대로 했는지라는 것. 그래서
그 적절한 대상자를 조사하지 않고 조사 대상자를 좀 잘못 조사했다. 이렇다면 그 조사원에 대해서 조사원이 조사한 것들을 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조사원이 조사한 건 전량 폐기하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물게는 있어요. 특히 이제 소비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조사원한테 좀 재량을 주죠. 할당만 하거든요. 서울시 뭐 30대 남자 50명 조사해라 이렇게 할당만 할 때는 사실 조사원의 재량이 좀 맡기는 편인데 그래서 조사원에 대한 끝없는 이제 관리와 또 검증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조사원을 등급제를 좀 매기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뭔가 이 조사원이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원이 보통 그렸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되면 그 조사원들은 더 이상 일을 안 하죠. 같이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원이 전문적으로 조사원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고 전문성을 지킨 조사원들이 지금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조사한다 그렇다면 그냥 주부님들의 알바 정도로 생각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대학생분들이 알바하거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문적으로 조사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어려운 조사나 굉장히 진짜 국가적으로 국가 통계에서 기여하는 그런 조사들을 하고 계시고 아주 전문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런 조사원분들이 점점 그 직업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시게 되고요. 특정 분야에서 특히 굉장히 지식도 많이 있으셔야 되고 뭐 표본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컨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뭐 엄청나게 그 경제적으로도 수입도 좋으시고 그런 조사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조사원이 조사한 것을 읽을 수 있냐, 해독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사 대상자가 보통 객관식으로 응답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주관식으로 하는 건 막 우리가 특히 이제 조사 대상자가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원이 듣고 타겟식으로 기입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조사된 내용을 해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또 길게 막 서술형으로 응답하는 게 맞는 경우에 녹취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해 가능성을 파악해라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관식 질문에 대해서 조사원이 이제 조사 대상자를 통제할 수 없는 온라인 조사, 뭐 우편 조사 이런 데는 이제 뭔가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그래서 엉뚱한 내용을 이제 응답자가 쓰기도 합니다.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내용을 기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그 문항만 뭐 재조사, 전화조사로 재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문항을 그냥 그 데이터 분석에 뺀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완전성. 말 그대로 응답이 다 완전하게 있는가? 그래서 완전하게 있는 경우가 제일 바람직하지만 공란이 있는 경우 무응답도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재조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뭐 무응답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앞뒤에 응답한 것을 유추해서 또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모든 과정이 데이터에 에디팅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응답의 일관성이 있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가? 응답자의 내용 간의 응답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관성이 없을 때 처리하는 방법은 17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요구하거나 재조사를 수행할 수도 있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그 데이터를 정리하도록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람이 응답하는 게 굉장히 뭐 호의적으로 응답을 했는데 어떤 문항이 비어 있어요. 그럼 그것도 호의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평균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방법들. 그리고 집계에서 제외하거나 아예 설문 자체를 그 응답 자체를 그냥 빼버리는, 그러니까 그 문항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전체 이 표본 자체를 삭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제 편집과 코딩에서의 기본 원칙은 어쨌든 우리가 편집을 할 때 설문 문항이 있으면 설문 문항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이 있다. 그럼 보통 편집과 이제 코딩을 할 때는 동일한 문항은 동일한 사람이 편집을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편집하는 편집원이, 그러니까 검증원이 한 5명이 있다. 그러면 설문지가 뭐 500개다. 그럼 100개씩 나눠갖고 이제 편집을 보거든요. 근데 편집하는 사람마다 아무리 지침서를 줘도 조금씩 자기 기준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편집 검증원 분들의. 그래서
보통 더 좋은 것은 이 사람은 1번부터 5번까지 검증하고, 이 사람은 5번에서 10번까지 검증하고, 이 사람은 1번에서 15번까지 검증하고, 이렇게 동일한 문항을 동일한 사람이 검증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좋고요. 어쨌든 편집과 코딩 이런 우리가 자료의 전반적인 에디팅을 보고 최종적으로 그 자료를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데이터 클리닝이 완성되는 그때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거나 비용도 많이 걸릴 때가 많거든요. 174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뭐 편집을 통해서 조사원의 역량도 파악할 수 있고, 설문지 전체의 유효성이나 뭐 전체적인 조사, 이번에 편집할 게 너무 많으면 조사가 사실 잘 안 된 조사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조사가 잘 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또 편집을 하다 보면 특정한 조사원이 문제가 많을 때가 많아요. 그럼 이 조사원은 좀 다음에 조사할 때는 빼야겠다, 뭐 이런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편집이나 코딩 비용이 일반적으로 뭐 전체 25% 정도 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왔는데 편집할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릴 때도 있어요. 재조사 시켜야 되고 검증시켜야 되고, 이게 또 이상하고 또 이상하고, 계속 편집하고 계속 데이터 검증 다시 하고 검증하느라고 조사 또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면 실제로 편집이나 코딩 비용이 더 많이 들 때, 25%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이나 코딩을 수행할 때는 그 계획을 잘 짜야 되고, 그거 한번 174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실제로 검증하고 뭐 입력하는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실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실사의 전체 과정, 그다음에 조사표의 내용,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원과 검증원, 입력원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조사 과정과 이 조사원이 어떤 조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알아야 되고, 조사원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편집과 코딩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문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전 코딩이라고 있는데요. 사전 코딩이라는 거는 조사가 되기 전에 미리 응답이 어떤 것이 나올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전에 미리 대략적으로 이런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사전에 코드 값을 잡아놓는 것이죠. 자, 편집 절차를 보면 이러한 모든 편집, 에디팅 가이드는 지침서로 만드는 것이 좋고요. 주관식처럼 더 어려운 것은 더 자세하게 꼼꼼하게 지침서를 제시하고, 당연히 담당 연구 담당자가 편집 전체 과정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부정확한 응답의 처리를 볼까요? 이제 일관성이 결여된 경우는 앞뒤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때는, 만약에 분명히 얘는 이상해 라고 할 때는 앞뒤를 유추해서 그 답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일관성이 없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표본 자체를 삭제하기도 해요. 자, 코딩 쪽을 볼까요? 174페이지에 보면은 객관식은 그 자체가 코드 값이라고 했고요. 주관식은 이제 여러 가지 코드 방법이 있는데, 전체 큰 코딩과 그 세부 내에서 또다시 세분화할 것인가, 코드 값은 너무 많아도 좋지 않고 너무 적어도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코드를 부여하는 그 가이드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가상 질문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그래서 때로는 설문지에 없지만 가상 질문을 가지고 코드를 만들어서 자료를 집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역을 그냥 쭉 17개 시도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분석할 때 필요한 걸 봤더니 대도시, 중소도시, 광역시, 중소도시, 시군구, 시군 단위, 군 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가상 집계로 이 17개 시도를 각각의 지역을 크게 3개로 다시 집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새로운 코드 값을,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 자료를 보완할 때 오차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우리 앞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오차 처리를 하는 175페이지의 얘기는 이제 앞부분에서 다시 얘기했던 것이니까, 변수의 각 사례의 고유한 수치를 부여하고 전체적으로 변수의 측정치가 정규 분포가 됐으면 좋겠다. 보통 우리가 정규 분포 95% 얘기하는데, 각각이 범주를 벗어나는 것을 이상치라고 해서, 이상치는 실제로 정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상치는 재검증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특정 범주의 자료가 편중되는 현상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것이 좋고, 자료가 가질 수 있는 전 범위가 다 측정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차 처리를 할 때
오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었죠? 체계적 오차와 비체계적 오차. 자, 비체계적 오차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오차예요. 그래서 이 무작위적 오차는 뭐 자료를 그대로 분석하지 않고 자료가 나온 순위로 분석한다든지 뭐 이렇게 무작위적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사례를 묶어서만 분석한다든지 뭐 오차가 너무 크면 그거와 유사한 다른 변수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체계적 오차는 전체적으로 설문지의 문항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모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변수를 그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관계가 높은 분석을 한다든지 뭐 변수를 구별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오차들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도구가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체계적 오차가 나오는 것이고 또 조사원들이 현장에서 뭔가 비표본 오차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무작위 오차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오차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방지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자, 176페이지에 나오는 무응답 처리, 결집값, 우리 평균 대체, 보사법, 평가치 추정법, 핫덱, 콜덱 앞에서 얘기했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반복되는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데 177페이지에 자료값에 이제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료는 코딩, 펀칭이 나왔으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클리닝입니다. 자, 편집도 다 했고 코딩과 펀칭까지 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분석을 할 때 우리가 데이터를 클리닝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데이터 클리닝은 입력된 자료가 펀칭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합성과 오류를 점검해서 최종적 데이터를 정확성을 보장하는 작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료를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펀칭까지 자료를 입력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것이 데이터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가는 클리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 처리를 했을 때 자료를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클리닝까지 해서 원시 자료, 로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로데이터, 사실 로데이터라고 얘기한다면 정말 클리닝까지 끝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로데이터라고 많이 합니다. 자, 이제 무응답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무응답 같은 경우에는 설문지에서 유추할 수 있으면 사실 무응답을 채워 넣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무응답이 정말 많은 설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설문은 분석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177페이지에 나오고요. 대체값, 우리 앞에서 나온 평균 대체, 뭐 보삽, 핫덱 이런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178페이지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방적인 응답, 개방형 응답, 주관식 내용을 코드화했었죠. 코드화하고 난 다음에 그 코드화된 값으로 실제로 펀칭을 하고 데이터 클리닝까지 진행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응답 내용을 부호화한다라고 했는데요. 178페이지에 보면은 개방형 응답 내용을 부호화, 어떤 코딩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다시 한번 나와요. 한 가지 내용의 범주와 내용이 한 가지 내용 범주와 내용이 한 가지로 통일되면 하나의 보호를 붙인다가 맞는데 응답 비율이 좀 높으면 우리 앞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뭐 문장 구조를 분석해서 부호화를 할 수도 있고요. 뭔가 그 코드를 부여할 때 그 코드 값에 대해서 뭐 대분류의 코드를 따로 하고 각각 그 문장 구조화에 대해서 중분류, 뭐 목적어와 동사를 따로 코드를 매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코드를 매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방형 질문을 코드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코딩 가이드, 코딩 북에 따라 이 코드화하는 작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때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서술형은 잘 코드를 부여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보여준 대로 뭔가 단답식 개방형 문제는 코드화를 해서 코드로 부여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술형은 그냥 서술형 그대로를 보여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서술형을 코드화할 때는 뭐 불만사항을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거다. 그렇다면 1번은 뭐 식당의 맛에 대한 거, 그다음에 2번 코드는 종업원에 대한 거, 3번은 식당 분위기에 대한 건데 그렇게 코드화해서 결과를 분석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그냥 서술형한 소비자의 언어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폐쇄형 질문은 이제 코드 값을 부여할 필요는 없지만 폐쇄형 질문에서 우리가 기타 항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기타 항목이 조금밖에 안 나오면 괜찮은데 정말 많은 내용이 기타로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객관식 질문을
제시할 때 보기 문항을 제시하잖아요. 추천을 하잖아요. 이 중에서 골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안 고르고 다 기타를 응답했어요. 그 얘기는 뭘까요? 기타 문항에 대한 다양한 우리가 보기를 만들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기타 문항에서 내용이 너무 많으면, 기타 비중이 굉장히 많으면 기타 자체를 새로운 코드를 붙여야 될 때도 많습니다. 자료를 입력하는 데 있어서 조사된 입력된 자료들을 적절하게 선택해서 입력하는데 뭐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음성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요즘은 그 설문지를 그냥 스캔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또 데이터화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입력된 자료를 펀칭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클리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수기로 펀칭할 때 어떤 문제가 많냐면 5점 척도예요. 그럼 1, 2, 3, 4, 5여야 되는데 어떤 게 33이 입력돼 있어요. 입력하다가 잘못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범위 오류인 경우가 꽤 있어요. 1, 2, 3, 4, 5까지밖에 안 나와야 되는데 뭐 6이라고 입력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데이터 클리닝에서 잡아내야 돼요. 마지막 펀칭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 범위 오류 잡아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모든 응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논리적인 오류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체계적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뭐 상황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마이너스 뭐 10% 감소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보기 문항에서 10% 감소, 이렇게 몇 프로 감소했냐, 그럼 그냥 10%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뒤에 감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이너스 10%라고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설문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마이너스를 안 붙여야 되는데 다 붙이게 그렇게 입력이 돼 있다든지, 다 마이너스면 10% 감소이면 10%를 써야 되는데 입력하는 사람이 이건 감소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였단 말이죠. 이게 다 체계적 오차, 전체가 다 문제가 생긴 거죠. 이런 것들을 데이터 클리닝에서 잡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상치, 우리가 너무 이상치면 이 부분은 재조사를 한다든지, 혹은 너무 이상치를 버린다든지, 이상치 발생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특별히 더 이상치가 사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보통 여기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이상치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정말 이 값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고, 예를 들어서 종사자가 10명인데 매출액이 500억이라고 응답했어요. 그러면 보통 일반적인 기준에 좀 벗어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기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러한 이상치가 특정한 케이스에서 발생했다라고 언급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80페이지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는데, 입력된 자료 오류값을 할 때 방금 오프 코드, 데이터 범위를, 코드를 벗어난 게 있는지, 또 규칙 기반, 특정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설정해준 규칙이 있는데, 킬로그램당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까지다. 그걸 너무 벗어났다든지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오류를 검사하고요. 또 데이터가 이게 쓸 수 있는 값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하는, 오류 정정하는 방법은 단순히 수정하거나 전화 방문으로 재검사를 하거나 통계적으로 그냥 처리를 하거나 아예 삭제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 자, 이제 데이터 클리닝까지 끝나서 통계 분석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통계 분석을 할 것인가, 제3과목 통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